여기 호주의 한 외교관이 한국과 태국 사이 싸움에서 새우 등 터지듯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태국 현지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윽고 본 사건의 처참한 민낯을 마주하게 되면서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든 매튜스라고 하고 호주의 동남아시아 담당 수석 외교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최근 업무 이슈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불과 얼마 전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태국 현지 공장에서 불 꺼진 파업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양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 이 사안에 대해 며칠을 고민하면서 헤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아무튼 저는 그 길로 태국 현지로 날아가 현장의 소리도 들어보고 앞으로 양국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했죠. 비행기에서 내려 방콕 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저를 덮친 그 습하고 무거운 공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어왔지만 이번 임무는 처음부터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항은 북적북적한 분위기였는데 이상하게도 뱃속에 가득 찬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삼성,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가 태국 내 노동자들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부담감이 좀 크죠? 짐 찾는 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태국 외교부에서 지금 당장 만나자고 연락을 한 거예요. 택시에 올라 방콕의 바쁜 거리를 지나면서 거리에 노점상들이 카트에서 음식을 파는 모습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봤어요. 그 대조적인 모습이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다시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아주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외교부 건물은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현대적이고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키티차이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밝고 친근한 모습이었는데 이날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얼굴이더라고요. 매튜스 씨,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키티차이 씨가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는 책상 위에 문서들을 펼쳐놓으며 공장의 빈 작업장 사진과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삼성 공장에서만 8,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 중입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든 생산이 멈춘 상태예요. 지난 3일 동안 공장에서 나간 제품이 단 하나도 없어요. 사진 하나를 집어들어서 시위하는 노동자들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죠? 키티차이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임금 인상, 근무 시간 단축, 그리고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미 다른 지역 공장보다 3배나 더 많은 임금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태국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이 와닿았어요. 삼성은 그냥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용한 기업 중 하나거든요.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태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예요. 더 있습니다. 키티차이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삼성이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공장을 비밀리에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위협이 아니에요. 진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하루 종일 회의에 매달렸어요.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이 양쪽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썼죠. 태국 관료들은 삼성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중요 물품의 출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화를 냈어요. 반면 삼성 임원들과 통화했을 땐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규정을 따르고 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저녁에 호텔 창가에 서서 방콕 하늘을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봤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엔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내일은 삼성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휴대전화 화면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공장 문제는 이제 공장 밖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던 한국 뷰티 제품의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국 음식점과 가게를 보이콧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노동 분쟁이 이제 태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충돌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단순히 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천 가정이 생계를 잃게 될 수도 있었어요. 키티차이 씨의 걱정 가득한 얼굴, 사진 속 노동자들의 결연한 표정, 그리고 삼성 임원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각각 자기 입장이 옳다고 확신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든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통점을 찾아야 했어요. 결국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의 계획은 단순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로 들어보는 거였어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위기를 전면적인 재앙으로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열쇠를 찾아야 했어요. 이것이 제 외교 경력에서 가장 힘든 임무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걸 그땐 몰랐어요. 앞으로 몇 주는 제가 사람들을 모으고
갈등 속에서 평화를 찾는 모든 능력을 시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방콕의 호텔 방 안에서 저는 그저 첫날을 무사히 보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알람을 일찍 맞춰놓고 잠들었어요. 내일은 정말로 힘든 대화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방콕의 밤거리가 창밖에서 웅성거리는 가운데 제가 정말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구하고 자존심 강한 두 나라 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시간만이 답을 줄 수 있겠죠. 두장 투쟁의 시작. 저는 태국에서의 첫 주를 삼성의 거대한 공장을 둘러보며 보냈어요. 그 건물들의 크기가 정말 놀라웠는데 하나하나가 축구장 4개를 붙여놓은 것만큼 컸거든요. 평소에 기계들이 내던 윙윙거리는 소리는 이상하게 조용했고 대신 공장 입구에서는 작은 무리의 노동자들이 시위 표지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매튜스 씨, 저희 입장을 꼭 이해해 주세요. 라고 시위 지도자 중 한 명인 큐티차이가 말했어요. 그는 삼성에서 15년 동안 일했는데 처음엔 라인 작업자로 시작해서 팀장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죠. 저희도 삼성이 우리에게 잘 대우해준다는 걸 알아요. 45점. 그날 밤 삼성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거든요. 삼성이 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을 고려 중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라는 문장이요. 손이 떨리는 걸 겨우 참고 바로 방콕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관리들이 크고 웅장한 회의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얼굴엔 아무런 걱정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스탐 장관은 자리 잡으며 금태 안경을 고쳐 쓰더니 심지어 미소까지 지었어요. 매튜스 씨. 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삼성이 겁을 주려는 거예요. 여기 투자한 게 너무 많아서 떠날 리 없어요. 저도 그 자신감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어컨이 부드럽게 윙윙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노트북을 열어 우리 팀이 알아낸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 위성 사진들을 보세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가 보여준 최근 사진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삼성의 새 시설입니다. 벌써 10억 달러를 들여서 지었어요. 회의실 안이 점점 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그 시설의 특징들을 보여줬어요. 휴대폰 부품을 설치하는 로봇팔들의 줄, 품질을 점검하는 AI 시스템, 그리고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패키지를 옮기는 자동화된 창고들까지요. 이 이주는 몇 달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저는 심장이 쿵쿵대는 걸 억누르며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이 공장은 태국의 기존 시설 3곳의 역할을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스탐 장관의 미소는 사라졌어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안경을 코끝으로 밀었어요.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숙련된 인재들이에요. 로봇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대체할 순 없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 더 많은 문서를 띄웠어요. 말레이 시아 공장은 이미 시험 생산에 들어갔어요. 동남아시아의 다른 공장들보다 더 높은 품질 점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점점 더 현실감 있게 느껴져서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 소식은 건기철 들판의 불길처럼 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다음 일주일은 걱정에 휩싸인 기업인들과 회의를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삼성을 부품으로 공급하던 작은 가게들에서도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삼성 주문만 믿고 사업을 키워왔는데요. 라면서요. 숫자는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이 떠나면 태국은 수출 수익으로만 수십억 달러를 잃게 될 거고 8,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직업을 잃을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공장 근처의 음식점들,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제품을 운송하는 운송회사들까지 모두 타격을 받을 거였죠. 저는 한국에 있는 삼성 본사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답변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어요. 고민을 이해합니다만 저희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AI와 로봇 시스템들이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고 지치지도 않고 인간 노동자보다 실수를 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세한 보고서를 보내줬어요.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다른 한국 기업들도 태국에서의 존재를 재검토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LG와 현대까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태국 관리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이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떨어졌어요. 매일 밤 호텔방에서 책상을 온갖 서류로 가득 채운 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노트북 화면은 태국 GDP가 몇 %씩 떨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제 보고서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숫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공장에서 봤던 노동자들의 얼굴들, 그리고 삼성을 공급하기 위해 평생 모은 저축을 투자했던 작은 사업체 주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느 저녁 서류를 검토하던 중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삼성이 다음 주에 최종 협상 회의를 잡았다는 메시지였어요. 방콕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이 경제적 재앙을 막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도시의 불빛들이 흐려지는 걸 보면서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에 대해 고민했어요. 이건 더 이상 돈이나 일자리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두 나라 간의 신뢰, 존중과 이해,
그리고 모두를 위한 앞으로의 길을 찾아내는 문제가 된 거였어요. 아침 교통소음이 아래 거리에서 올라오는 걸 들으면서 저는 다가올 회의를 위한 노트를 정리했어요. 삼성의 결정은 태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경제 균형에 영향을 미칠 거였어요. 도시 위로 해가 떠오르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 버린 걸까요? 제가 삼성의 반짝이는 본사로 들어섰을 때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오늘 회의는 태국 노동자 수천 명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리였거든요. 아침 햇살이 높다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건물 안 분위기는 밝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저를 최상층에 있는 큰 회의실로 안내했는데 이미 태국과 한국 대표들이 긴 나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태국 대표들은 한쪽에 앉아 있었고 모두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대표인 키티차이 씨는 초조한 듯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 반대편에는 삼성 임원 5명이 어두운 정장을 입고 꼿꼿이 앉아 있었고 표정은 굉장히 진지했어요. 저는 테이블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제 말이 무겁게 울렸어요. 삼성의 최고 임원인 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태국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삼성은 일정한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국에 수십억을 투자해왔습니다. 키티차이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반박했어요. 그리고 태국은 삼성에게 훌륭한 노동자들과 좋은 인프라, 그리고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회의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삼성이 태국을 떠날 경우 양측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지 보여주는 철저한 자료를 제시했어요. 화면에 다양한 색상의 차트를 띄우며 설명했죠. 한 그래프는 잃게 될 일자리 수를 보여줬는데 8,000개 이상의 직접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추가적으로 24,000개의 관련 일자리도 없어질 거였어요. 또 다른 차트는 태국 경제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잃게 될 것임을 보여줬어요. 이 수치를 보세요.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면 태국과 삼성 모두 계속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떠난다면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삼성 임원인 박 씨가 목을 가다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말레이시아에 새 공장을 짓는데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공장은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최신 AI 기술과 로봇이 도입된 시설로 우리는 3개월 안에 생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태국 대표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키티차이 씨는 물잔을 잡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이 보였어요. 그들은 삼성이 진짜로 떠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분명히 협상이 가능할 겁니다. 또 다른 태국 대표인 프라니 씨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삼성에 충성해왔습니다. 삼성이 지금의 성공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줬어요.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이건 신뢰와 파트너십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 관행을 존중하고 우리의 글로벌 기준을 이해하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논의는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양측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대화를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지만 제 통제가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타협안은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임금 인상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되 생산성 목표에 맞추는 계획을 만들어 보는 거죠. 아니면 노동자들이 삼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김 씨의 눈을 보니 삼성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들은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떠난다는 것을 알리러 온 거였어요. 제가 준비했던 세심한 계획들이 갑자기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삼성은 이 이주 계획을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박 씨가 밝혔어요. 우리의 말레이시아 새 시설은 단순한 백업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 운영의 미래입니다. 그곳의 자동화는 우리의 생산성을 300% 증가시킬 겁니다. 태국 대표들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의 희망이 무너지는 걸 보았어요. 삼성이 정말 떠나겠다는 걸 깨달은 순간 이것이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건 한 시대의 종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때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태국과의 역사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업은 진화해야 합니다. 삼성은 미래를 봐야 합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삼성은 떠날 겁니다. 태국 대표들은 손이 떨리는 채로 서류를 정리했어요. 어떤 이들은 화가 난 얼굴이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이 맺힌 것처럼 보였어요. 수년간의 파트너십이 이 조용한 회의실에서 끝나고 있었어요. 모두가 나간 뒤에도 저는 자리에 남아서 이제 쓸모없어진 발표 자료와 제안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지만
왠지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태국은 이제 최대 고용주의자 투자자 중 하나가 없는 미래를 마주해야 했어요. 가방을 싸면서 저는 오늘 이 방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삶이 바뀔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공장 노동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삼성에 의존하던 지역 사업들까지 말이에요.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며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삼성이 떠난 뒤 태국이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일이었죠. 저는 방콕의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를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하늘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불과 6달 전만 해도 이 거리에는 삼성 공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숫자들이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태국은 5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손실을 입었고 8,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나 떨어졌고요. 이 차가운 숫자 뒤에는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비를 내야 하는 진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튜스 씨, 다음 회의가 10분 후에 시작됩니다. 제 비서인 사라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겨 태국 노동부 장관과의 회의를 위해 나섰어요. 거리 풍경이 예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공장 노동자 수백 명을 상대하던 음식 노점들은 손님이 반으로 줄었고 몇몇은 아예 문을 닫았어요. 한때 최신 삼성 휴대폰을 진열했던 가게들은 이제 전 품목 세일이라는 광고를 내걸고 있었어요. 장관의 사무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장관은 태블릿에 있는 도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지역 실업률이 2배로 올랐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도시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만났던 삼성의 품질 관리 감독이었던 순한 씨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15년간 회사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길거리에서 국수를 팔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지만 웃음에는 힘이 없었어요. 이번 일은 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묵던 호텔은 객실이 반 이상 비어 있었고 한국 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식당들도 힘들어졌어요. 심지어 지역 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줄어드니 손님도 자연히 줄어들었어요. 태국 정부는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소규모 사업자 대출을 제공했지만 삼성 같은 대기업을 대체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다른 기업들은 비슷한 문제가 생길까봐 투자를 꺼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후 시간을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를 방문하며 보냈어요. 한 동네에서는 전직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통 공예품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지만 수입은 삼성에서 일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폐쇄된 공장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거대한 건물들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주차장엔 보안 요원만 남아 있었어요. 공장 안을 걸으며 제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때 수천 대의 휴대폰이 생산되던 조립 라인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지역 자영업자들도 고충을 털어놨어요. 제 식당은 예전에 공장 노동자들한테 하루 200그릇씩 팔았어요. 거의 빈 가게에서 차이 씨가 제게 말했어요. 지금은 30그릇도 팔면 운이 좋은 거죠. 그의 이야기는 흔한 일이었어요. 작은 사업체들이 모두 삼성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 미래를 걱정했어요.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졸업 후 삼성을 목표로 했던 꿈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좋은 기술직 일자리는 다 사라졌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이제는 태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언론은 매일 이 위기를 다뤘어요. 신문은 일자리를 찾으러 부모가 해외로 떠나 가족이 흩어지는 이야기를 썼고 TV쇼에서는 전문가들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방법에 대해 토론했어요. 일부는 태국 정부를, 또 다른 일부는 삼성을 비난했지만 책임을 따지는 것만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저는 호주 정부에 이 위기의 전반적인 영향을 전달하기 위해 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꿈을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무너진 의지를 어떻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조짐들이 보였어요. 몇몇 전직 삼성 노동자들은 직접 휴대폰과 전자기기를 수리하는 가게를 열었어요. 또 다른 이들은 작은 기술 회사에 들어가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살리고 있었어요. 지역 은행들은 사람들의 소규모 사업 창업을 돕기 위해 특별 대출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정부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기업들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삼성 사태를 교훈 삼아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기대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중시했어요. 몇몇 노동자들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전직 조립라인 노동자였던 프라운 씨는 이제 아이들에게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삼성에서 하던 일이랑 다르지만 이렇게 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번 위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종종 생각했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명확한 소통의 필요성, 한 기업에 너무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태국 사람들의 강인함이요. 방콕을 떠나기 전 저는 순한 씨의 국수 가게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어요. 그녀의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고 이제는 국수 카트가 2대로 늘어나 또 다른 전직 삼성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어요. 삶은 변하잖아요. 우리도 함께 변해야죠. 그녀가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녀의 의지를 보며 저는 태국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간이 걸리고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태국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길을 찾아낼 거예요. 때로는 한 장의 끝이 더 나은 장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삼성이 떠난 지 3달 후 저는 방콕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진들에는 이번 위기 동안 만났던 노동자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가 제게 힘이 되어줬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포기하지 않게 해줬어요. 매튜스 씨, 9시에 약속된 분이 오셨어요. 제 비서가 문 너머로 얘기했어요. 저는 LG전자의 대표로 오신 박 씨를 맞이했어요. LG는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였고 그의 방문은 태국과 한국 간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만한 일이었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리를 권하며 말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면서 그의 진지한 표정을 비추고 있었죠. 태국은 여전히 한국의 중요한 나라입니다. 박 씨가 답했어요.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워서 더 잘하고 싶습니다. 이 만남은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마련한 여러 회의 중 하나였어요. 삼성이 떠난 이후 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사업적인 거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문화적 오해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문화교류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 워크숍에서 태국 노동자들은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위계 질서의 중요성,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왜 효율성을 중시하는지 같은 것들이었죠. 동시에 한국 관리자들은 태국의 가치관에 대해 배웠어요. 예를 들어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나 마이펠라이라는 정신, 즉 걱정하지 않는 태도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 워크숍이 항상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한 태국 노조 대표가 화가 나서 일어섰어요. 왜 우리가 우리 방식을 바꿔야 하죠? 그가 따졌어요. 우리 전통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질문은 양측이 절충점을 찾는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냈어요. 각자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서로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했죠. 이런 대화들은 때로는 어렵기도 했지만 이해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또 태국 정부와 협력해서 외국 기업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했어요. 근로시간, 임금,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세웠고 이런 가이드라인은 오해를 예방하고 양측이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어요. 작은 성과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한 화장품 회사가 촌부리에 새 공장을 열었고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태국 관리자들을 리더십 팀에 포함시켰고 태국과 한국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문화교육도 진행했어요. 지역 경제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삼성 공장이 있던 근처의 야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전직 노동자들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삼성 조립 라인에서 일했던 키티차의 아주머니는 지금은 성공적인 음식 장사를 하고 있었죠.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달라요. 아주머니가 톰얌 수프를 내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적응하고 있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한국 동료들 중 몇 명은 아직도 이 가게에 들러줘요. 소셜미디어로도 계속 친구로 지내고 있고요. 이런 개인적인 연결고리들은 제게 희망을 줬어요. 비즈니스 관계가 깨져도 사람들 간의 관계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4달쯤 지나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어요. 현대자동차나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이 지역 파트너십과 지역, 사회 참여를 포함한 신중한 계획들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저는 기업 대표들이 태국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 리더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타운홀 미팅도 주선했어요. 이 미팅들은 단순히 사업 얘기만이 아니라 신뢰와 이해를 쌓는 자리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미팅 중 하나는 젊은 태국 엔지니어 그룹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태국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다는 꿈을 공유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금 상기시켜줬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LG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찾아왔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과 태국의 장인 정신을 결합한 스마트 공장이었죠. 이전과는 달리 이 프로젝트는 시작하기 전에 몇 달간 지역 사회와의 협의를 거쳤어요. LG는 태국 건축가들을 고용해서 태국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면서도 한국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했어요. 착공식 날, 저는 태국 승려들이 현장을 축복하고 한국의 임원들이 전통 태국식으로 예를 갖추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것은 서로의 문화를 포용하려는 더 큰 의지를 상징하는 일이었어요. 삼성 사태가 벌어진 지 6달이 지나서야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경제 지표들은 나아지고 있었지만
진짜 성공은 달라진 태도에서 보였어요. 이제 태국과 한국의 파트너들은 서로를 더 인내심 있고 이해심 있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방콕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문화교류 워크숍을 방문했어요. 태국과 한국 참가자들이 서로의 언어를 연습하며 웃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벽에는 태국과 한국의 문양을 조합한 예술 작품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두 문화가 어떻게 섞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진정한 국제 파트너십은 단순히 좋은 사업 거래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 이해,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의지가 필요했죠. 사무실을 정리하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 얼굴들은 모든 국제적인 합의 뒤에는 각자 자신의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태국과 한국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상호 이해에 기반을 둔 만큼 더 강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태국과 한국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임을 느꼈어요.